자, 얘는 구조가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직류 발전기랑 좀 달랐어요. 그쵸?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바로 가만히 있는 멈춰있는 고정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얘가 전기자. 자, 다시 한번 전기자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그냥 네, 기전력 발생이죠. 이 기전력을 발생하려면 반드시 자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속은 여기 있는 N극, S극 요렇게 돌죠. 얘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회전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서 회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계자다. 계자는 자속을 발생시킨다. 이 자속 발생하면서 회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속의 변화량이 생겨서 여기 요 도체에 기전력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요 전기자의 이 특징을 좀 보자고 하면 이 전기자를 우리가 회전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걸리는 기전력이 굉장히 크다. 약 20kV 정도가 되더라. 그쵸? 그리고 3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참고적으로 3상 결선법 중에서 무슨 결선법을 채택했어요? 맞아요. 3상 4선식의 Y 결선으로 이렇게 묶었더라. 자, 왜 그랬는지까지만 보고 다시 넘어가 볼까요? 왜 그랬어요? 안전적으로. 네, 안전적으로 좋아요. 그냥 절연 용이 정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되게 절연 잘할 수 있어요. 안전해요.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3상이야. 선도 되게 많고 복잡하고 전압도 높게 걸리고 그래서 안 돌린다 그랬어. 그 대신에 누굴 돌려요? 계자를 돌린다고 했죠. 계자를 돌린 이유는 안 돌리는 이유의 정반대예요. 구조가 좀 심플한 편이고 그 다음에 저압이 걸리죠. 여기에서 이 철심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는데 직류 전압원을 쓰죠. DC 약 220V 정도, 100에서 220V 정도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낮은 저압이니까 안전하더라. 그래서 얘를 회전시켜요.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생겨 먹었다.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한테 걸리는 전압이 원체 크니까 너무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얘를 좀 냉각을 시켜야겠더라. 자, 냉각도 시킵니다. 냉각 방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수소를 이용해요. 왜요? 공기보다 비중도 작아요. 그쵸? 공기보다 냉각 효과도 훨씬 더 커요. 비열이 커가지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도 있었죠. 그런 것들 말고 얘는 반드시 방폭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값이 좀 비싸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건 잘 골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기전력을 어차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전력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전기자 권선법에 의해서 기전력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전기자 권선법이 어떻게 되냐, 뭐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표면에만 감는, 그렇죠, 고상광. 한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는 페로광. 그 다음에 한 슬롯에 여러 개의 도체를 넣는, 그렇죠, 팝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중권 쓴다 그랬어.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쓰죠. 뭐하고 무슨 권하고 무슨 권 썼어요? 좀 짧게 감아. 단절권. 한 곳에 몽땅 집어넣는 거 아니고 분포해서 넣는 거. 분포권.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죠. 왜 단절권과 분포권을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다? 이유. 고조파 제거 목적이었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전력이 더 적게 나오죠. 누구보다? 단절권 말고 전절권보다는 더 적게 나와. 또 분포권 말고 집중권보다도 더 적게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네 둘을 채용해서 쓴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나중에 배우지만 오늘 배울 거예요. 안정도 증진을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자 권선법을 채용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유도 기전력 한번 예상을 해보자, 계산해보자 했어요. 유도 기전력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요?
4.44의 폰이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하나 더 곱해주자면 권선 개수까지 우리가 그냥, 왜냐면 얘네 둘만큼 기전력 떨어질 거니까 그 비율까지 곱해주면 되더라. 이만큼의 기전력이 나와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산하는 문제 안 내줄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를 구동시켜 봤어. 그래서 봤더니 실제 나오는 기전력이 당연히 계산한 기전력보다 좀 작죠. 이유는 뭐다? 전기자 반작용도 있고 전압 강화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교류 발전기니까 사용하는 소자는 3가지 종류더라. 무슨 부와 무슨 부와 무슨 부와? R부와 L부와 C부와. 다른 말로 하면 전압과 위상이 같은 전류가 흐르는 부하. 전압보다 90도 뒤진 지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뒤진 전류. 앞선 전류죠. 진상이에요. 앞설 진짜. 그래서 진상 전류 혹은 90도 앞선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효과 어떻게 나오죠? 얘는 교차 자화작용하더라. 얘는요 감자작용하더라. 얘는요 그렇죠, 증자작용하더라. 하지만 이 3개를 다 합쳐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감자, 그쵸? 그래서 주자속이 좀 감소해서 기전력 감소하더라. 이거는 뭐일 때 얘기예요? 발전기일 때 얘기더라. 근데 우리 같이 봤잖아요. 뭐랑? 전동기랑 같이 봤죠. 그래서 만약에 동기 전동기고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동상전류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대로죠. 교차 자화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L은요 뒤진 전류는 반대로 증자, 앞선 전류는 감자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발전기냐 전동기냐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두 번째 구분해야 될 게 RLC 중에서 어떤 부하냐를 구분하시면 바로 정답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자 반작용까지 봤고요. 또 그 다음에 봤던 게 우리가 출력. 이 출력하면서 동기 발전기 내에 있는 누구예요? 얘네들. 전기자 권선이죠. 전기자 권선을 등가 회로로 그려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코일 감았어요. 코일도 있어요. 내부 저항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기전력이 생겨요.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에 뭐 부하 달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기자 권선을 이렇게 감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속이 이 권선에 쇄교하면서 기전력을 만들어. 그러면서 전기자 반작용도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주된 역할을 하는 애들, 여기에 있는 이 코일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기자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도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생긴 전류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 코일을 요렇게 가서 또 요렇게 가잖아요. 이 코일은 자속을 쇄교하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전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그 누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설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이걸 여기다 갖고 오면, 자, 전기자 내 권선에는요,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키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있고, 누설 리액턴스 있고, 자체 권선 저항이 이렇게 있더라. 그죠? 그래서 점에 전압이 기전력이 생기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이 녀석들을 만나게 되죠. 얘네들을 다 합성한 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임피던스라고 부르죠. 그쵸? 그래서 이 임피던스는 알다시피 R과 X의 합성입니다. 이렇게 합성하겠죠. 근데 얘도 누구에 비하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작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자, 동기 발전기 내부에 있는 이 임피던스는 거의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도 된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생각해도 된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두 개 합친 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동기 리액턴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걸 먼저 갖다 하고 있었어요. 사실 어제 여기서 멈췄어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요거 두 개와 같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같다 해도 크게 수치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요. 그래서 전류가 가면 여기서 전압 강화를 거치고 이제 어디에 걸려? 여기에 전압이 빡 하고 걸려. 이게 단자 전압이더라. 그쵸? 그래서 이 부하의 출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라는 거죠. 부하의 출력을 계산해 봤더니 V I 어떻게 구했어요? R분의 V 오메 법칙으로 계산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이 기전력과 단자 전압 사이의 위상차, 이 위상차는 부하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부하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코사인이 아니고 뭐다? 사인 부하각만큼의 출력이 생기더라 했어요. 이게 어제 말한 요 동기 발전기 출력이 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거 물어봐요. 자, 이 부하각의 정체가 뭐냐? 기전력과 단자 전압 사이의 위상차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위상차는 부하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부하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당연히 엄청 나오고요. 여기 엄청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그렇게 막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문제로 사지선다 뭐 설명하는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요 정도 문제 나와요. 그 정도 문제로 나올 것이다.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동기 발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발전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선을 타고 전압을 걸어주죠. 우리 집으로 전기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개념이 단락 개념이 나옵니다. 단락이 혹시 뭔지 아세요? 끊어지는 거? 끊을 단자 아닌데 짧을 단자예요. 그래서 쇼트 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쇼트 났다고? 네, 그 숏이 짧은 애 그 숏이에요. 숏다리 할 때 숏.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요. 회로가 이렇게 여기서 전화번이 걸려요. 아주 이렇게 있어. 여기에 리액턴스도 있고 저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하가 달렸어요. 부하가 보통 RL 직렬이니까 요렇게 부하가 달렸다 그러면 전류가 원래대로 흐르는 정상 상태에서요.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요. 요게 없어져. 그러면서 여기에 선으로 이렇게만 연결이 된 거야. 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꾸불꾸불한 길을 다 돌아서 전류 입장에서는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짧아졌죠. 뿍. 그쵸? 그래서 쇼트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쇼트 났을 때의 특징, 임피던스는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요? 완전 커지죠. 엄청 커지잖아. 왜? 오메 법칙에 의해서도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인데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단락시 굉장히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게 전류가 갑자기 엄청 커져요. 되게 큰 전류가 흘러버려요. 위험하겠죠. 그죠? 뜨거워지고 결국에는 뭐 그 절연물도 다 녹일 수도 있고 불날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봐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자, 1번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 문제가 이거 관련된 문제였어요. 무부하 포화 곡선은 누구와 누구 관계 그래프다? 부하 안 달렸죠. 그래서 무부하시 전압, 유도 기전력과 같고 포화를 시키는 건 계자전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전력과 계자전류 사이의 관계 곡선인데 우리가 알던 그거 그대로 나와요. 점점 커지다가 그 크기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변화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일정해지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얘가 일정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크기를 여기
이만큼이라고 딱 표시를 해. 아, 그때 전압이 한 이 정도 볼트 돼 라고 해서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울기 비교를 하는 거야. 기울기라는 건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냥 변화량을 봤더니 제일 처음에 변화량이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시 말해서 포화가 아예 없었을 때야. 자, 포화가 없었을 때 그때 변화량을 쭉 이렇게 이어서 요 포화가 났을 때의 전압과 만나는 점, 이 점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포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변화량이 좀 둔감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또 기울기를 다시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때 둔감해지기 시작했을 때 변화량이 만나는 점, 여기를 C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을 무슨 점이라 할 거냐면 포화가 됐을 때 기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포화 전, 포화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만큼의 포화가 있느냐, 그래서 포화의 정도의 비율을 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포화 전 기준으로 했을 때 포화 후, 포화 시작 후에 값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포화율이라고도 하고 포화 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저거 그림 똑같이 줘요. B, C-C도 안 바뀌어. 그래 놓고 자, 포화율을 계산한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우린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포화 전값 기준으로 포화 시작 후의 값을 비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만큼의 포화가 되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포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압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봐봤대. 이번에는 단락을 시켰대요. 일부러. 이렇게요. 자, 단락이라는 게 뭐라고요? 쇼트 시킨 거야. 그러니까 부하를 없애버린 거죠. 없애고 부하 쪽에다가 그냥 선만 연결한 거야. 그러면 전류가 커지죠. 봐봐요. 커지죠. 여기서는 부하 붙여놓다가 단락을 시킨 게 아니고요. 이 부하가 달렸을 때 들어갔던 전류를 우리가 전격 전류라고 하잖아요. 단락 시켜놓고 전격 전류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커지지. 전류 엄청 커지죠. 단락 전류 계속 커지죠. 그쵸? 근데 왜 얘는 포화가 안 될까요? 이게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기전력은 이미 포화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기전력은 이렇게 포화가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전류는 포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왜 단락 곡선은 포화가 되지 않는 직선의 형태를 가지냐, 왜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하냐,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이유는, 자, 단락을 시키면 전류가 굉장히 커지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전선만 붙어있는, 코일만 뒤지게 감겨있는 곳에 전류가 크게 흐르는 거잖아요. 코일 내부에는 엄청나게 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리액턴스가 존재하고 있죠. 전기적 반작용 리액턴스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얘가 작동을 해요. 엄청 크게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감자 작용이 무진장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전력이 포화되지 않아요. 계속 감자시키니까. 감소시켜요. 그래서 얘는 이유가 뭐냐?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고,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도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전력이 포화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직선 형태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은 단락 전류가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에 자속이 계속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곡선 첫 번째, 이런 이유다. 그러면 이런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무부하가 빠진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전격과 단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럼 전격은 무조건 아니라는 거, 그쵸? 그래서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이다 라고 어제 우리가 정답을 찍었고요. 자, 이 문제는요, 동기 발전기의 3상 단락 곡선인데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랬죠?
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감자작용의 증가로 기전력이 포화할 틈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곡선에서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돌발 단락전류야. 얘는 이제 무슨 상태예요? 무슨 상태냐면 실제로 부하를 구동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단락이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 작동하고 있다가 파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긴 짧게 끊어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파형의 전류가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다시 일정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당연히 전격 전류보다 더 큰 단락 전류가 흐르는 게 맞죠. 왜?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아졌으니까. 근데 여기선 이걸 물어봐. 이거 봐봐. 갑자기 단락이 일어났어. 근데 사이클 왜 이래? 이거 물어봐요. 어때요? 변화성이 엄청나게 크죠. 그죠? 한 두세 사이클 정도는 이렇게 요동을 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아까 우리 전기자 권선 내부에는 크게 말하면 동기 리액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 저항이 있었고, 얘도 사실 두 개로 쪼개지죠. 하나는 전기자 반작용, 그냥 누설되는 리액턴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끊어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단락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얘가요, 작동을 못해요.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르면 그 큰 전류에 대응해서 감자작용이 나와야 되는데 자석끼리 서로 쇄교할 만한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여기서는 이제 없는 거죠. 그때 그 시간인 거야. 쇄교 준비 중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요 누설만, 얘도 어떻게 보면 저항이잖아요. 얘만 그 큰 전류를 혼자 오롯이 오지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커지면서 점점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얘가 이제 일정한 큰 값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정한 전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 그대로. 왜 돌발 단락 시 전류가 요동칩니까? 누구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요. 누설 리액턴스만 그 큰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 못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자, 이게 두 번째 단락 전류 관련 개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단락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락 사고가 가장 많이 나니까. 네,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놓는 거죠. 특징도 발견해 놓고. 자, 세 번째는 단락 비. 이제 비율을 보는 거죠. 단락 시 전류의 비, 단락 전 전류와 단락 후 전류의 비. 사실 요 정의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되게 쉽게 그냥 빨리 기억할 수 있게 갈게요. 자, IN이 의미하는 게 부하를 N개 다 달았을 때 흐르는 전류. 이가 정상치 전류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얘는 뭐예요? 쇼트 되었을 때 전류예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단락 시 흐르는 전류가 얼만큼의 비율로 있느냐. 정상 전류 대비 단락 전류가 몇 배인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락비가 3이래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단락 시 전류가 정상치보다 3배 크게 흐른다. 뭐 이런 거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기마다 단락비가 뭐 3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위험해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쵸? 큰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단락비로 표현하고요. 얘를 계산하다 보면 이 결론에도 다가갑니다. 같은 비율이다 이거야. 자, %G라고 돼 있죠. G는 뭔지 알아요. 이게 뭐였어요? 동기 임피던스. 그러니까 전기자 내부에 있는 전체 합성 저항이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전압 강화가 생겨. 그걸 %G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 전기자 내부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의 비율로 전압 강화가 생기느냐 이렇게 본 거고, 이 전압 강화율 이걸 %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 임피던스 분의 100의 비율과 같대요. 누가? 요 단락비의 비율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번째 공식이 됩니다.
첫 번째 공식,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 유도 기전력을 계산하시오라는 공식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나올 거니까. 자, 두 번째, 어제 말씀드렸죠. 요거 뭐였어요? 동기 속도. P분의 120 FRPM이라 그랬죠. 세 번째가 얘입니다. 단락비요. 단락비 공식. 다시 한번 갈까요? 전격 분해, 단락, 전류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곧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계산 문제로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어렵게는 여기에 이제 단락비를 주진 않고, 단락비를 주고 전격을 주고, 이때 단락비와 전격, 예, 나중에 보면 볼게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둘의 비가 몇 배냐, 몇 배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네, 곧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퍼센트 임피던스의 의미 나왔습니다. 동기 임피던스로 발생하는 전압 강화율을 말한다. 이렇게요. 자, 단락비가 1.2라고 줬어요. 그쵸?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야?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분의 100이 1.2다. 그러므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다? 1.2분의 100이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책엔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 단어 문제 풀 때 다른 문제도 보실 겁니다. 뭐 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계산 문제 아닌 거. 우리가 저 내용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관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단락비잖아요. 단락비가 크다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락비가 크다는 건, 자, 뭐가 크다는 얘기가 돼요? 단락전류가 크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반면에 뭐는 작다는 얘기가 돼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작다는 뜻이야. 아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게 전압 강화율이었죠. 전압 강화가 작다는 뜻도 되고, 또 뭐도 임피던스 자체가 작다는 얘기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봐봐요. 단락 전류가 커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요. 전압 변동률이 작아요. 전압 강화가 작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동기 임피던스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다 뭐라 그랬어요? 동기 리액턴스고, 이것은 거의 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도 작아요. 또 하나, 지금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건 전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전압에서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뺐잖아요. 요 뺀 값이 전압 강화죠. 그렇죠? 이 전압 강화가 작으니까 요 전압 변동률 자체도 작아지겠죠. 이 둘 사이의 변동폭이 작으니까, 전압 강화가 작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런 의미를 가져요. 동기 임피던스 작고, 전기자 반작용 작고, 전압 강화도 작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이거 뭐예요? 다 좋은 말 같이 보이잖아요. 다 손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정도가 좋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어떤 게? 단락비가 크다라는 의미가요. 단락비 커? 안정도 좋아.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해결책으로 뭘 할 거냐? 단락비 크게 할 겁니다. 이래도 된다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단락비가 크다를 기계적인 입장에서 좀 보자 이거예요. 기계적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공극이 좀 커야 돼. 공극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갭이었어요? 전기자하고 계자 사이의 갭이었죠. 그러니까 공극이 크려면요, 사실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쵸? 사이즈가 커지니까 무게도 무거워지고요. 그쵸? 그리고 비싸지겠죠. 이게 어느 이상, 얘도 어떤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임계 크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철의 함유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대형 기계라면 철손도 증가할 수 있어요. 원체 크니까.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때요? 약간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죠. 돈이 많이 든다. 예, 돈도 많이 들고 뭔가 좀 그쵸, 무거워지고 크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셔도 돼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중 단락비가 크다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전기적으로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쁜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를 설명하는 말 중 틀린 걸 고르래요. 몇 번일까요? 그쵸? 3번. 3번이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 그래서 이거는 단락전류가 크다는 약간 느낌 좀 이상하죠. 나쁘죠. 근데 여기서 단락전류가 크다는 거는요. 전격 대비 단락전류가 큰 거니까 이 기기 입장에서는 큰 단락전류가 들어와도 괜찮아. 나 버틸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거 풀었던 거. 퍼센트는 83% 나왔고 3번은요? 이거 바로 먹어야죠. 이건 보자마자 찍어야 돼. 돌발 단락 전류가 보이는 순간 누설 리액턴스 바로 찍어야죠. 그쵸? 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저게 뭔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문제 풀기는 진짜 엄청 쉬운 문제. 그래서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 서연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네, 돌발 단락 전류, 누설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이고요. 28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28번부터 38번 문제까지 푸실 건데 푸시다 보면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과 우리 책의 답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답 찍으시면 돼요. 네, 우리 책이 잘못됐어요. 자, 29번 보세요. 29번 문제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교류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철심히 포함하면 뭐야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쵸? 자, 동기 임피던스는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동기 리액턴스라 그랬어요. 자, 우리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오메가 L 2파이 F L 이렇게 가요. 그죠? 결국에 인덕턴스에 달려 있는데 자, 얘는 또 뭐예요? 얘는 L은 전류에 반비례하고 권수와 자속에 비례한다. 이거 이론 시간에 다 배우셨던 건데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렇다 치면 철심히 포화했다라는 건요. 얘 이제 증가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정해지거나 이제 증가율이 이제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얘가 감소하게 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